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3일이나 계속 만나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제 소개를 조금 더 하죠. 아까 과한 소개를 했다 그러는데 뭐 자기가 또 보태는가라고 놀라실 텐데 이 소개를 들으면은 3일 동안의 제 강의는 별로 기억이 안 나실지 몰라도 제 이름은 영원히 기억하실 것 같아서 하나 소개를 더 하겠습니다. 이건 간증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20살이 될 때, 대학교 2학년이 될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 한 1년 동안은 과학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지 하나님에 대한 리얼리티가 그렇게 썩 없었고 갈등을 했지만 1년이 지나고 제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제가 1년 전에 정확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걸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간증은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인데 제가 대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외국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저녁만 되면은 서울의 연희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컴파운드에 가서 영어로 신앙도 좀 지도받고 영어도 배우고 하는 모임을 다니게 됐습니다. 또 어느 날 갔는데 그만 날짜를 좀 잘못 받아갔는지 몽땅 여학생만 와 있고 남학생은 저 혼자 갔습니다. 근데 제가 보다시피 별로 숙기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쪽에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아주 조신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 선교사님이 여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겠느냐. 근데 선교사님은 분명히 영어로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중에 이제 대학에 갓 들어온 아주 좋게 얘기하면 명랑한 자매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약간 까불까불한 자매가 한국말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 다음에 커서 현모양처가 되겠다 그럽니다. 제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이 이현모인데 이 다음에 현모양처가 되겠답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아주 난감했습니다.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건가? 네, 그로부터 7년 뒤에 진짜 제 와이프가 됐습니다. 싫어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결혼하면서부터 무조건 현모양처입니다. 지금도 현모양처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제 소개를 현모양처의 남편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미션 익스포저라는 게 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교과서를 교재를 사신 분들은 이미 읽어보고 오시지는 못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의 강의에는 제가 간단한 강의안을 여러분들에게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절대로 이 교재의 한 3분의 1도 강의 못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교재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좀 더 충실하게 선교의 기초를 닦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오랫동안 사실은 선교학이라는 것이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처음 선교학을 가르칠 때 한번 서울에 있는 큰 대학들의 선교학은 뭘 가르치는가를 보기 위해서 교수님들의 노트도 좀 빌려보고 학생들의 강의 노트도 좀 빌려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학교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느 유명한 신학교의 한 학생이 저에게 유명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선교학을 한 학기 배우고 나면은요, 선교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교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놀라서 그 학생의 노트를 빌려봤는데 알 것 같았습니다. 한 학기 내내 배운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타난 선교의 개념, 출애굽기에 나타난 선교의 개념, 모세오경에 나타난 선교의 개념, 역사서에 나타난 선교의 개념, 시편에 나타난 선교의 개념, 소예언서에 나타난 선교의 개념, 대예언서에 나타난 선교의 개념, 복음서에 나타난 선교의 개념, 로마서에 나타난 선교의 개념, 서신서에 나타난 선교의 개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선교의 개념. 제가 보다가 나라도 도망가겠다라고 느꼈습니다. 뭔가 선교가 학문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에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오랫동안 선교학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조직신학적인 학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풀러 신학교의 교수로 계셨던 랄프 윈터 박사님과 그리고 스티븐 호슨이라는 두 분이 이 새로운 형태의 선교학의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발한 교재가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교재를 개발해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선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미션 퍼스펙티브 과정을 공부도 하셨고 교재를 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제 리바이즈 되고 리바이즈 돼서 4판까지 나와 있는데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랄프 윈터 박사님이 지금까지의 선교학의 프레임을 좀 다 뜯어고쳐서 4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선교의 성경적 관점, 선교의 역사적 관점, 선교의 문화적 관점, 그리고 선교의 전략적 관점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 미션 퍼스펙티브가 미친 선교 교육의 영향은 지대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랄프 윈터 박사님이 혼자서 이 책을 쓰신 게 아니라 저명한 학자들이 각 영역에서 쓴 아티클들을 모아서 편집을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한 사람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맥을 모르면 읽어도 참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좋은 글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지고 전문적인 아티클이 많아서 어떤 분들은 처음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보아도 이게 무슨 소리고 왜 이 소리를 하는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졌지만 사실 미션 퍼스펙티브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 데는 커다란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약점을 좀 극복해 보겠다 그래서 맥크로스만이라는 여자분이 나와서 퍼스펙티브라는 교재 가운데서 또다시 추려서 요약된 것들만을 뽑아서 책을 다시 만든 게 이 미션 엑스포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퍼스펙티브에 있는 내용이 한 4분의 1 정도만 들어있습니다. 좀 약점일 수도 있지만 훨씬 더 간편하게 전체적인 프레임을 볼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약점은 뭐냐? 전체적인 맥과 흐름을 좀 알고 난 다음에 이 책을 혼자서 읽으면 이게 이런 얘기구나.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션 엑스포저 세미나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7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할 텐데 제 은사는 시작은 몇 시에 해도 끝나는 시간은 잘 지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이 흐름을 7시간 반이라고 하지만은 이 방대한 내용을 다루기는 참 어렵지만 제가 가능한 한 이 아티클들을 요약해 가면서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것에 보면 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론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아마 여기서부터 들으시면 조금 선교에 대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주로 제목만 적었으니까 들으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거기다 노트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내용이 사실은 선교학을 배우는 겁니다. 3일 동안에 제가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학대학교의 MDiv 과정에서 3학점 정도로 배우는 선교학의 내용을 제가 아주 컨덴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출발할 때 선교학이 왜 필요하냐? 선교학이 도대체 뭐냐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선교학이란 게 왜 필요합니까? 선교학이 도대체 뭘 배우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야 이게 밥줄이니까 아주 중요한데 사람들이 선교학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선교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있는 본국에서 사람들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 개척하는 거나 선교지에 가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 개척하는 거나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충분히 본국에서 전도와 양육과 교회 개척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외국에 보내는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 언어가 다르니까 현지의 언어를 배울 능력이 있는 좀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이런 경험 많이 해서 보내면 선교가 되는 거지 뭔가 또 다른 것이 필요하겠냐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교를 시도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냥 강사로 왔으니까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에 가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본국에서 내가 교회 개척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과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 말이 좀 억지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선교지에 가도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 세워야 되다 보니까 본국에서 가졌던 많은 경험들이 선교지에서도 그대로 활용되는 게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를 전혀 다른 일입니다라고 생각하라고 부탁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선교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가 왜 생기냐면 여기서 하는 거나 여기서 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선교의 실패와 시행착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훨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선교학은 뭘 배우는 겁니까? 제가 한번 이 선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농사 짓는 비유에다가 빗대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저도 농사 져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들어오십시오. 저도 군대 가서 처음으로 벼나무를 봤습니다. 근데 자, 어떤 사람이 평생 벼농사를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다니는 나이에서부터 부모를 따라서 논에 나가서 벼농사를 짓는 일을 평생을 했습니다. 40년, 50년을 이분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세상에 어디 가도 내가 벼농사는 질 수 있어.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 눈 감고도 할 만큼 벼농사는 익숙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전라도에서 농사 짓다가 어느 날 경상도로 이사 갔는데 뭐 아무 어려움 없이 농사 질 수 있습니다. 충청도로 다시 갔는데 농사 짓는데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강원도로 갔는데 강원도는 고산, 고냉지 농사를 져야 되지만 종자를 좀 고냉지에 맞는 거 쓰고 좀 늦게 모내기를 하고 일찍 거둬들이고 그러면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어디를 가도 나는 벼농사는 자신 있게 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주 오래전에 한 24년 전에 제가 아마존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꾸야바라는 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꾸야바에서부터 아마존 정글을 한 600km를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아마존 정글 얘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타잔과 이렇게 몽키가 생각이 나시겠지만 사실 아마존이 요즘 그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다 이렇게 화전을 하고 해서 꼭 여기 하이웨이와 똑같습니다. 길들이 있고 콜라 마시는 데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오히려 정글을 보시려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 도로에서 수직으로 한 4, 5km, 3, 4km 들어가야 정글이 나타납니다. 근데 600km를 제가 정글을 들어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하룻밤을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잠을 잤는데 밤에 도착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정신없이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내가 아마존의 한 중심부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곳에서 도대체 잠을 잤는가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을을 나가서 좀 뚜리번거려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세상에 처음 보는 흙을 발견했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새빨간 흙입니다. 근데 새빨갛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황토흙이 생각날 텐데 그런 황토가 아닙니다. 정말 거짓말 없이 얘기한다면 어떤 색깔이냐면 하얀 티슈에다가 커피가 한 방울 떨어져 있을 때 그 하얀 색깔에 빨간 핏빛이 있는 거 그런 색깔이에요. 너무 새빨갛고 이뻐서 제가 오죽하면 야 이거 그냥 갖다가 애들 그 플레이도어 하는 데다가 쓰면 딱 좋겠다가 할 만큼 새빨갑니다. 근데 흙을 만져보면은 그 황토처럼 가는 흙이 아니라 거의 모래처럼 굵은 부슬부슬한 흙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세상에 이런 흙도 있는가라고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보죠. 한국에서 농사를 져서 나는 세상에 어디 가도 벼농사는 질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생각한 분이 어느 날 브라질에 농업이민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창 농업이민을 받을 때는 브라질에는 농업이민으로 그 나라에 도착하면 나라에서 땅을 몇 에이커를 공짜로 줍니다. 농사지라고. 근데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뒤에는 어느 땅 몇 에이커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할당된 땅에 농사를 지러 갔는데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처음 보는 새빨간 모래흙같이 부실부실한 흙이 잔뜩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생 벼농사를 져서 내가 벼농사라면 이골이 났다. 어디 가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린애처럼 아무 것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선택은 뭐냐? 그래도 할 수 없어.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통일벼를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눈치채시겠지만 통일벼가 안 자랍니다. 하지만 할 수 없어. 내가 평생 해온 게 이건데 어떻게 하면서 믿습니다라고 통일벼를 뿌리는 겁니다. 또 다른 한 방법은 뭐냐면 오히려 내가 평생 동안 농사져왔던 경험을 좀 옆에다가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그 동네 사람들에게 농사를 처음부터 배워가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당연히 후자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한국 선교사들의 열의 9명이 전자의 방법을 택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자기가 하던 방법대로 행합니다. 그 결과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물론 평생 농사져왔던 분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거는 사실이지만 어린아이처럼 농사를 다시 배우겠다. 그럼 몇 가지 요소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노트에 적어드린 대로 맨 처음엔 토양을 살펴봐야죠. 이 땅 흙이 어떤 흙이냐? 또 그 지역에 기후는 어떤 기후가 있느냐? 또 여기다가 어떤 종자를 심어야지 소출이 나느냐? 또 농사 방법도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진 않지만 현지 일꾼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다시 배우기 시작해야만 농사를 짓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토양이 다르다는 건 문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미국에 와서 다른 문화권 가운데 사시면서 특별히 마이너리티로 여기서 사시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남인도 쪽에 선교를 하러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25년 동안 선교를 하러 세상의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인도도 좀 가봤지만은 남인도는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이상한 거는 현지인들에게 설교하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설교할 기회가 되면은 현지에 오래 있던 선교사님에게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지인에게 설교를 하다고 부탁하지 제가 꼭 하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온 제가 그들의 마음에 딱 맞는 메시지를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가끔 설교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남인도에 처음 갔는데 제가 그 주일에 설교를 꼭 해야 된다. 제가 고민할 겁니다. 야, 여기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지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제가 뚜리면거리는데 목자가 있어요. 이거 지금 예화를 드는 겁니다. 실제 얘기가 아니라 셰퍼드가 있습니다. 보니까 양도 치고 소도 치고 하는 목자들이 있어요. 아, 여기도 목자가 있구나. 내가 목자를 가지고 설교하면 괜찮겠다. 이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아, 그럼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바로 목자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범한 목자가 아니라 목자 중에 왕초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왕초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뭐 그럴듯하게 설교했죠. 잘하지는 못했어도.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난리가 벌어집니다. 막 여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옆구리에 애를 끼고 다 도망가버리고 교회가 텅 비어버립니다. What happens?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문제는 목자라는 개념이 다르다는 걸 제가 몰랐던 겁니다. 한국이나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목자는 좋은 사람입니다. 항상. 그래서
말 못하는 짐승들을 꼴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맹수로부터 보호해주고 다치면은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목자예요. 남인도에서 목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남인도에서 목자는 동네에서 쌈꾼이고 술주정뱅이고 사회 부적응하고 도대체 같이 마을에 살 수가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의논해서 마을에서 내쫓은 사람이 목자입니다. 들판에 살고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근데 들판에 사니까 짐승을 키우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제가 전한 메시지가 어떻게 이들에게 도달했습니까?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쌈꾼이고 술주정뱅이고 사회 부정하고 옆집에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만도 봐주기만 했는데 더 문제를 일으켰죠. 예수님은 보통 목자가 아닙니다. 왕초 목자입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더 문제 발언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술주정뱅이 쌈꾼 그러니 그런 데다가 애 두고 있으면 됩니까? 옆구리에 끼고 다 도망가야죠. 이런 일들은 물론 선교사가 낯선 나라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누구나 한두 번 경험하는 해프닝입니다. 실수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이런 일이 벌어지면 괜찮습니다. 내가 의도했던 건 이런 건데 그들에게 도착한 메시지는 전혀 다른 어떤 반대되는 의미로 해서 엉뚱하게 반응이 난다. 이러면은 차라리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전한 메시지가 제대로 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뭔가 문제를 느끼고 다시 자기의 실수를 발견하고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약간 다르면 어떻게 됐냐. 이게 아주 비극입니다. 약간 다르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도착했을 때 뒤집어진 의미로 가진 않아요. 여전히 좋은 소리는 좋은 소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모든 다이나믹이 다 빠져버려요. 한국에서처럼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 인생을 바꿔야 되고 그리스도께 들어야 되고 뭔가 이런 힘이 다 빠져버리고 아주 밋밋하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메시지로 그들에게 전달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반응을 안 보이게 되겠죠. 그럼 선교사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내가 이 메시지를 한국에서 전했을 때 젊은이들이 뒤집어졌고 주님께 헌신했고 엄청난 반응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다라는 게 궁금해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성령의 열매가 없어.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문화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실제로 선교 상황을 보면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곳이 있긴 있지만 뜻밖에도 아주 그런 곳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은 선교사들이 이 문화와 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화가 메시지가 왜곡되고 변질되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선 반응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10가마쯤 거둘 만한 널따란 논에서 한 말쯤 소출을 하고 나서는 스스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 정도라도 다행이야. 아니요. 많은 선교의 실패가 여기서 생깁니다. 우리가 정확히 토양을 안다면 문화가 다르다는 게 뭔지 안다면 10가마를 거둬야만 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기후도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미신 가운데 삽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죠, 이 동네. 예, 세상에는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동네가 더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 나라엔 계절이 2개뿐이 없어요. 태국에 3개입니다. 태국은 계절이 3개인데 hot season, hotter season, hot season이 있을 뿐입니다. 약간 다 더워요. 근데 건기와 우기만 있는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도 저같이 쌀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 압니다.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둡니다. 근데 건기와 우기만 있으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둬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무슨 답을 하셔도 제가 자신 있게 아니라고 답할 수 있는데 정답은 동네마다 달라요. 동네마다 달라요. 건기와 우기만 있는 데는. 어떤 지역에서는 건기가 끝나기 전에 아직 바짝 말라서 흙이 퍽퍽 먼지가 날 때 이때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먼지 속에 씨가 묻혀 있다가 비가 오면은 쑥 자라버려요. 근데 어떤 지역은 이렇게 안 돼요. 어떤 지역은 건기에는 뿌리면 안 되고 비가 한번 온 다음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흥건히 물이 고여 있을 때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쑥 잘 자랍니다. 어떤 지역은 이것도 안 돼요. 우기의 중간쯤 지나서 한창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뿌려야지만 건기가 됐을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기후가 다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선교지 상황이 계속 변합니다. 한국과 미국과 같이 이미 기독교 문화가 잘 자리 잡은 나라는 솔직히 이 산호세처럼 계절이 없어요. 1년 내내 씨 뿌리고 1년 내내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선교지라는 곳은 묘하게도 씨를 뿌릴 때와 기다릴 때와 거둘 때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중국 같은 데를 보면 이 업 앤 다운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업 됐을 때는 정말 열려 있어요. 진짜 신발 벗고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근데 다운 할 때는 이때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요. 이 내려가 있을 때는 선교사들에게 제가 권하는 제일 좋은 선교 전략이 뭐냐? 복지부동하라는 겁니다. 납작하게 엎드려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기다리면 다시 때가 옵니다. 지금 중국은 이 업 앤 다운의 사이클이 아주 빨라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거예요. 이 업 앤 다운의 사이클이 좁아진다는 건 중국의 핍박의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 보면은 기가 막히게 이 사이클을 거꾸로 탑니다. 복지부동 해야 될 때 자기가 난리치고 돌아다니다가 자기만 잡히면 좋은데 옆에 있는 중국인 사역자까지 단체로 잡혀가게 하고 잠시 뒤에 좋은 시절이 오면 모금한다고 한국에 나와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아주 눈에 띄게 업 앤 다운이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지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혀 모르고 무조건 나는 우기가 있는 동네에 가서도 나는 한국서 살았기 때문에 4월 달에 모내기 하고 10월 달에 거둘 거야. 자기 방식으로 뿌리고 자기 방식대로 기대했을 때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종자도 문제예요. 어떤 씨를 뿌리느냐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토양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눈치로 아는 거는 땅에 흙이 빨간색이 진해질수록 철분이 많습니다. 이 철분이 많은 데서는 벼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브라질에 가서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그런 땅에 간다면 이게 흙이 부실부실하니까 논처럼 물이 고이지가 않아요. 벼는 물이 고여야 자라는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여기는 뭘 심어야 되느냐? 사탕수수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건 꼭 쌀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어떤 다양한 형태로든지 식량을 얻고 소득을 받아서 살아가기 위한 건데 벼농사를 져온 분이 거기에 가서도 나는 평생 벼농사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이 땅이 이상하고 뭐 그래도 나는 통일볕분이 뿌릴 줄 몰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국에서 사역했어야죠. 농사 졌어야죠. 자기가 브라질이라는 낯선 땅에 왔으면 그 땅에서는 벼농사를 포기하고 사탕수수를 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못 바꿔요. 내가 평생 벼농사 졌는데 사탕수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사탕수수를 심느냐. 예, 그러려면 안 떠나셨어야 돼요. 자기가 사탕수수 처음 보지만 그 사탕수수를 보고 배워서 그거를 심어야 된다고요. 이 정도의 변화를 기꺼이 할 마음이 없으면 선교지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날 선교지에서 흔히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국 선교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교회 복사판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좋다는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입니다. 한국교회 복사판을 만들어 보면 주변엔 그 나라 사람들에겐 어색한 교회예요. 중국에는 중국 교회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태국에서는 태국의 교회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겐 아프리카의 교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국 교회 복사판을 만듭니다. 사실은 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종자를 바꾸면은 농사기술도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벼농사란 건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물에서 기르는 그런 수경 재배를 하는 이런 농작물은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 가서 물이 얼마나 찼는지 봐줘야 됩니다. 사실 벼농사 짓는 분들은요, 한번 농사 시작하면 소출할 때까지 뭐 며칠 여행 간다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논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 물에서 키우는 식물은 좋은 게 뭡니까? 아주 부드러워요. 벼는 수확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냥 한 줌 잡아서 낫으로 한번 당기면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려서 털기만 하면 쌀이 나와요. 사탕수수는 정반대입니다. 사탕수수는 엄밀히 말하면 키우는 거 아니에요. 냅두면 됩니다. 냅두면 자기가 비 많이 맞고 햇빛 뜨겁고 그래서 잘 자랍니다. 문제는 사탕수수는 거두는 거죠. 사탕수수는 나중에 굵어지면 이만해집니다. 어떻게 거둡니까? 사탕수수 키우는데 보면 이만한 큰 칼들을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서 퍽퍽 두 손으로 쳐서 잘라야 됩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사탕수수 농장하는데 이렇게 철로 된 각반을 차고 발등위에도 철로 된 뚜껑을 덮고 하는데 그래도 그 동네 가보면 발가락 5개 다 없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거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잘라서 저기까지 가면 이쪽에 또 자랐어요. 또 하나 뭐냐, 요즘에 이제 슈가 공장이 생겨서 그냥 트럭에 실어보내면 되지만 옛날엔 사탕수수를 거둔 다음에 그걸 다 토막을 내서 솥에서 쪄가지고 단물을 끄집어내서 그걸 말려서 설탕까지 만드는,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사탕수수를 심어놓고서는 나는 벼농사 키우는 것처럼 할 거야. 정성은 대단한데 매일 밭에 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근데 사실은 소출 이후가 더 어려운데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실패합니다. 농사의 방법도 전혀 달라져야 됩니다. 현재 일꾼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좀 묘하게 전공은 아니지만 남미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한 10서너 번 간 것 같습니다. 근데 남미를 처음 갔을 때 저한테 쇼크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는가, 이 느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열심히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생에 사는 목적이 엔조이하기 위해서 살아요. 한국 사람은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사는데 그들은 엔조이하기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부자는 부자로서 엔조이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엔조이합니다. 노는 건 정말 잘해요. 한번 브라질에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산토스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 집사님이 모처럼 저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자동차 뒤에 트렁크가 가라앉을 만큼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갖고 갔는데 우리는 바닷가에 가도 사실 발목에 물 한번 잠그고 나면 별로 재미없죠. 근데 저는 거기 가서요, 나무 밑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입 벌리고 뭘 봤냐면은 브라질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게 노는 거 구경했습니다. 가난하니까 요만한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요만한 빵 하나 가져왔는데 어쩌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신나게 노는지 제가 입 벌리고 구경하다가 저녁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당을 줘도 저렇게 못 논다. 삶의 태도가 달라요, 아예. 근데 열심히 일하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일하다가 병나서 며칠 쉬었다 낳자마자 또 일하고 또 그러다 죽습니다. 돈 벌고 쓰지도 않고 계속 벌다가 죽습니다. 남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저렇게 사는가? 한번은 베네수엘라에서 물건을 사러 가게 들어갔는데 시에스타가 12시부터인데 딱 들어갔는데 진짜 시계바늘이 12시를 딱 넘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물건을 달라 그랬는데 점원도 아니에요. 주인이 시계를 딱 봤는데 12시가 넘었거든요. 아주 귀찮은 표정으로 저를 향해서 시에스타 시간이라 안 팔겠다. 제가 속으로 이 사람 장사를 취미삼아 하는가? 근데 2번, 3번 남미를 다녀오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상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나 한국 가면 좀 이제는 옛날처럼 바쁘게 안 살래. 작심삼일이죠. 한국은 한 사람이 한 사람 몫을 하고 살면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서너 사람 몫을 하고 살아야 정상이죠. 3, 4일 지나면 또 정신없어요. 자, 문화가 완전히 다른데 한국사는 이런 메시지가 먹혀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십시오. 이게 먹혀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가끔 이런 생각, 남미에 그게 먹힐까? 죽도록 헌신해라. 어쩌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놀다 죽으려면 모르겠는데 왜 저러다 죽을까? 어느 선교사님이 아주 군대식으로 강하게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야지 가봤습니다. 근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낮에 등을 대고 2번 들어놓으면 쫓겨나고. 근데 해요. 왜 할까요? 돈을 주니까. 그 훈련을 받으면 돈을 주고 그 훈련을 마치고 나면 경비를 주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시고 나서 2달 만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어쩌면은 이런 문화권에 갔을 땐 한국에서 사람을 소명을 주고 헌신을 시키고 훈련시키는 것과 어쩌면 방법이 좀 달라야지만 효과적으로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죽도록 헌신해라. 이게 사실은 안 먹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어떻게 헌신시키느냐?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이들에게 소명을 어떻게 주느냐? 전혀 다른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뭐 안 해봤지만 제가 농담처럼 남미에서는 어쩌면 요러면 더 재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죠. 죽도록 헌신하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적절한 준비와 훈련이 되어서 선교지에 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지. 이거나 똑같다라고 접근하면 뜻밖에도 우리가 노력에 비해서 열매를 못 얻게 됩니다. 제가 좀 아카데믹한 용어를 써보죠. 이 토양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선교문화인류학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 문화인류학과 선교문화인류학은 좀 다른데 선교문화인류학이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사실은 선교 역사입니다. 역사는 흐름을 배우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자를 구분하는 게 이게 선교 신학이에요. 다른 거 심을 수 있지만 너무 심한 거 심으면 안 됩니다. 마약이나 아편을 심으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가? 또 방법을 배우는 게 선교 전략론입니다. 사실은 이 4가지가 선교학의 기본입니다. 선교 신학, 선교 역사, 선교 문화인류학, 선교 전략. 그래서 이 4가지를 균형 있게 훈련을 잘 했을 때 비로소 선교지에 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전통적으로 생각할 땐 여기서 성서신학 배웠고 조직신학 배웠고 교회 역사 배웠고 실천신학 배웠고 전도학 배웠고 목회학 배웠고 그러니까 선교지 가서 말만 배우면 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선교학은 이렇게 사람이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소들을 훈련시키는 게 선교학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가장 선교의 핵심적인 영역이고 퍼스펙티브를 만들 때 이 4가지를 중심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 미션 엑스포저라는 이 교재는 2가지를 더합니다. 어쩌면 맥크로스만이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선교에서 이 4가지 외에 더 필요한 게 뭐냐?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 필요를 해서 그분이 동역적 관점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5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미국에 오니까 우리 미션 익스플로저 운동을 하는 지도자분들이 여기다 하나를 더 하셨어요. 이슬람적 관점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오늘날 시대에서 가장 선교의 마지막 우리가 넘어야 될 대적이 이슬람이니까 이슬람을 좀 강조하자. 그래서 6가지 영역을 집어넣어서 선교의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전략적 관점, 문화적 관점, 동역적 관점, 그리고 이슬람적 관점을 이 미션 엑스포저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짤막하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일 모레 끝날 때까지 6개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선교학이 요거 외에는 다 없느냐? 사실은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전문적이기 때문에 빼놨는데 예를 들자면 오늘날의 선교는 옛날하고 다른 게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순진한 선교 시대는 끝났습니다. 즉 무신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전 세계에 약 9억 정도의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를 대상으로 사역이 안 되는 건 무신론자들은 어느 지역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속에 숨어서 흩어져 있습니다. 주로 구공산권 지역에 많고 도시 지역에 많고 젊은 층에 많은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교하다 보면 무신론자를 만나지만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선교는 점차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까? 사실은 계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믿는 신은 잘못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방법이 맞습니다 하는 개종의 방법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타종교학이라는 것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다른 종교를 배워야 돼요. 이제는 타 종교들도 고도로 조직화되기 시작하고 조직 신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변증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게 무시하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타 종교를 배우는 학문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선교학의 한 영역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선교 현황을 다루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 도대체 복음이 얼마나 전해져 있고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좀 사실을 알아야죠. 만약 여러분 교회에서 한 번의 선교 세미나를 한다면 권하는 건 선교 현황을 배우십시오. 오늘날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이게 정말 가능한지,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는지, 세상이 어떤 형편인지 요거를 공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 선교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론, 라틴 아메리카 선교론 이렇게 지역에서 그 지역의 상황과 전략과 복음의 기회와 열매와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아주 우리한테 절실한 주제가 뭡니까? 북한 선교론. 이런 것들도 이제 아주 지역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성된 것이 선교학입니다. 자, 서론을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성경적 관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